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7대 밀레니엄 문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대 밀레니엄 문제란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수학계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난제 7개를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인데요. 이 7대 난제 중에서 현재는 포항카레 정리 하나만 증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종의 수학계의 칠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중 하나만 증명에 성공해도 여러분은 100만 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0만 달러는 우습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얻을지도 모르고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유체를 설명하는 방정식으로, 이 방정식은 해를 구하기는커녕 아직 이 해가 존재하긴 하는지, 존재한다면 하나만 존재하는 건지 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체역학이 어렵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그것의 쉬운 버전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유체 혹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연속체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유체라고도 볼 수 있는 구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의 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입자들은 저마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뒤섞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름의 움직임을 알고 싶더라도 사실 이 수많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모두 계산하는 것은 현재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자 관점에서 하나하나를 계산하기보다는 이 구름이라는 덩어리의 거시적인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유체역학이라고 하고, 좀 더 넓게는 연속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유체역학을 기술하는 가장 첫 번째 방정식이자 7대 밀레니엄 문제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오일러 방정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오일러 방정식 이것만 봐도 상당히 복잡하게 생긴 방정식이죠.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유체역학에서의 F는 ma, 즉 운동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미분처럼 생겼는데 대문자 D를 활용하는 이상한 항도 보입니다. 이건 흔히 알고 있는 미분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 형제격의 미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물질 미분, Material Derivative라고 부릅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조를 두고 이 수조의 오른쪽 끝부분만 가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조의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온도가 더 뜨거울 것이고, 이 전체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수조에 돛담배를 띄우고 돛담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속도 v로 움직이면서 그 온도를 측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돛담배 안에서의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 T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바로 이 물질 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조 전체적으로도 시간에 따라 서서히 온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이 돛담배가 덜 뜨거운 왼쪽에서 더 뜨거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 온도계가 빨리 높아지는 영향도 있겠죠. 특히 돛담배의 속도 V가 클수록 뜨거운 쪽으로 더 빨리 이동해서 온도의 변화 역시 더 커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물질 미분의 두 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질 미분이란 멈춰 있을 때의 변화와 움직임으로써 위치가 달라짐에 따른 변화를 합한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오일러 방정식에서도 물질 미분 대신에 이렇게 두 번째 항으로 표현해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원래의 F는 ma와 달리 이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질량 m 대신 질량 밀도 rho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입자의 움직임을 보면 F는 ma 공식에서 그 입자의 질량인 m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질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부피를 크게 잡을수록 질량도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눈 질량 밀도 rho를 이 운동 방정식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오일러 방정식에서 좌변이 바로 ma에 해당하고 우변이 f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얼추 유사점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변의 네모에서도 중력에 의한 mg 대신에 유체에서의 rhog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우변에서 아직 얘기하지 않았던 이 압력의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상예보를 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체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즉 압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식적으로는 이 유체가 받는 힘이 압력의 기울기의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위의 오일러 방정식에서 우변은 압력에 의한 힘과 중력을 합한
전체적인 외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변은 그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체의 가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체 자체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이 아닌 물질 미분으로 가속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체를 기술하는 두 번째 방정식은 바로 연속 방정식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정식을 처음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항은 수학에서는 다이버전스, 즉 발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산이란 퍼져나가거나 빠져나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항은 표현 그대로 시간에 따른 밀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의 합이 0이라는 것은 빠져나가는 정도가 양수라면 밀도의 변화는 음수라는 얘기겠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연속 방정식은 빠져나가는 만큼 이 물질의 밀도는 줄어든다 라는 말을 수식적으로 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유체의 마지막 방정식은 바로 상태 방정식입니다. 상태 방정식이란 앞의 방정식들에서 등장했던 압력과 밀도에 대한 관계식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밀도와 압력 등의 관계는 여전히 연력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고, 대신 우리는 주로 경험적인 공식을 활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 즉 압력은 밀도에 비례한다 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단열 상태의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은 밀도의 지수승에 비례한다, 이런 방정식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유체의 기본 방정식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유체의 운동 방정식인 F는 ma에 해당하는 오일러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로 질량 보존에 대해 얘기하는 연속 방정식, 마지막으로 압력과 밀도에 대한 관계식인 상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정식을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바로 이 유체의 밀도, 속도, 압력 세 가지입니다. 즉 미지수 3개의 방정식이 3개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라즈마도 유체니까요. 하지만 플라즈마는 전기가 통하는 유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기가 통한다면 이 전자기학에 대한 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의 운동 방정식에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힘을 추가로 고려해줘야 됩니다. 연속 방정식과 상태 방정식도 당연히 계산해야 되고요. 특히 전자에 대한 유체, 이온에 대한 유체를 둘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2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3개의 방정식이 아니라 8개의 방정식으로 8개의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유체역학만 해도 밀레니엄 난제인데 플라즈마는 거기에 전자기학이 추가된 훨씬 복잡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분명히 어렵고 난해한 방정식들입니다만 우리는 이 방정식들을 잘 조합해서 놀라운 현상들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방정식들을 잘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신기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